자, 시작을 할까요?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아마 제일 작은 강의실에서 처음 이제 강의를 해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이순환 때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적다고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피셋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뭐 내가 이순환 학생들이 그래도 꾸준히 있었다고 한 뭐 120명, 140명 많을 때라.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 되고 뭐 이러니까 사실 뭐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이 연말 연시에 24일, 25일, 31일, 1월 1일 다 이게 강의해야 되고 시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건 여담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좁은 강의실이 장점이 있다. 특히 이순환에는. 왜냐면 이제 뭐 이순환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이 뭘 막 특별하게 내가 외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뭐 이제 기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년차 공부한 사람은 예비 1순환을 했을 거고, 아마 또 여기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미 행정학 공부를 좀 더 오래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출풀이라는 것은 하여간 뭐 그런 밑바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답안지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키워가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순환에 이룰 수 있는 거는 뭐 어차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뭐 어떤 이론들 이런 걸 이해해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 개인 노력이라. 그건 내가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이제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그걸 이제 자기가 답안지 활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노력인 거고, 사실 기출풀이라는 것이 모르겠어. 뭐 내가 이제 뭐 좁게 보면 아마 내 생각에 대학 교수들한테도 우리가 똑같은 기출을 두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의견들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건 아마 내 생각에 이제 여기 신림동에서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 다른 강의에서 어떤 기출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정확히는 모른다. 내 기억에 몇 년 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뭐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뭐 내용을 이런 걸 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보기에 뭐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은가. 이제 그런 걸 내가 좀 수정을 해주고 했는데, 그건 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인 걸 좀 이해를 해서, 하여간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떻게 테크니컬한 것을 넘어서느냐. 이게 우리가 테크니컬한 걸 좀 경직적이고 기계적이라 생각한다. 이순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그냥 내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순환을 들었던 학생들, 하여간 나름대로 뭐 이메일을 보내오든 어쨌든 이순환에서 나름대로 하여간에 자기가 시험을 정리하고 답안지 쓰는데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순환을 통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43문제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순환 동안 풀고자 하는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매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니까 옛날 거 가운데 뭐 상대적으로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뭐 43문제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시간이 남아서 한두 문제 다 할지, 그건 뭐 우리가 해가면서 보자. 그건 뭐 내가 알아서 해가네. 근데 어쨌든 43문제는 다 다루긴 다룰 거라.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면 뭐 내가 예시 답안을 나눠줬어라도.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소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기본 공부는 여러분이 하지 마.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방향성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출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것을 내가 그냥 내 일방적인 입장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기출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을 칠 때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자기 어떤 결정 능력이 강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프랙티스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출을 왜 보느냐? 똑같은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고 보지 말아야 돼. 다만 우리가 고시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 거라는 그런 어떤 감각을 익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공부는 논문으로 하라 뭐 이렇게 서울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적도 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에 조금 오버인 것 같고, 네? 논문 공부하는 거는 뭐 그건 석박사 수준에서 하는 거지. 네? 뭐 행자가 개론을 대상으로 시험 치면 고시 과목에서 논문을 보고 공부하라. 뭐 중요한 논문이야. 우리가 보긴 보지만 논문을 가지고 행자가 공부한다는 거는 교수들이 해야 될 일이지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달 동안 행정하고 이제 좀 떨어져 있었을 테니까 뭐 오늘은 이제 이순환에 대한 거,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시험에 관한 거, 뭐 등등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행정학 전반에 관한 리뷰,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좀 해빙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행정학을 좀 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전체적인 윤곽 같은 것들을 한번 점화를 한번 시켜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씩 해보자. 여기 있는 뭐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뭐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뭐 다 그런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순환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가장 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봤던 내용을 우리가 기출 문제하고 연계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내용 자체만 배운 거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질 않았다고. 그지?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이 예비나 일순환 뭐 이런 데서 배워왔던 어떤 주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대충 하루에 세 문제, 문제의 배점에 따라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를 할 거라고. 대충. 이제 그러면 한 14일 동안 이제 되니까. 하루에 한 뭐 3.5문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어쨌든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하여간 교재나 옛날에 여러분이 배웠던 노트를 찾아보고, 아마 이제 한번 공부를 한 거니까 내 생각에 뭐 세 문제 정도의 내용을 보는데 내 생각에 뭐 길게 잡아서 한 2시간이면 볼 거라고. 어차피 뭐 지금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배웠던 거 다시 살려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다 정도를 한번 읽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 그지?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뭐 2~3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기출문제 1번이다. 그럼 1번에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고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가 넣어야 될지를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기출풀이를 하는 가장 어찌 보면 진국이라고 봐요. 이 프랙티스를 자꾸 이제 해야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여러분이 배웠던 걸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서 답안지 쓰다 보면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이야기 많이 한다. 이제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내용을 썼어야 되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 했느냐 물어보면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전혀 쓸 엄두를 못 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좁아지지, 시험장에서 급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것들이 자기 거로 자꾸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간 한 2~3시간 걸려서 내용 정리한 거 한번 쭉 보면서 뭐 키워드라도 한번 이렇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노력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한 30문제에 대한 목차 잡고 중요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 키워드만 쓰면 돼. 물론 뭐 본인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문장으로 뭐 완전히는 다 아니더라도 조금씩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사람마다 이게 편차가 있어서 그런데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 어떤 키워드를 찾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몇 줄 쓰는 거는 나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 근데 이건 이제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글을 써보고 싶다 싶으면 키워드에다가 한 서너 줄씩 글로 자기가 좀 쓰는 걸 하는 것도 처음이라도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야. 그리고 이제 오면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여러분한테 1번이다. 그럼 이제 1번에 관한 문제의 의도가 뭔지. 일단 지문 해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냥 뭐 이건 뭐 묻는 게 뻔하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문제 같으면 1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뭐 특별히 문제가 뭐 생각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큰 문제가 보면 그 지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답을 써야 될 거냐. 특히 작년 문제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나중에 예시를 들어서 좀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의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차를 잡고 사실 중요한 거는 목차라는 거는 물음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야.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겠지만 서론 쓰고 이번에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쓸 필요가 있으면 쓰고 3번부터는 소질문 1, 4번에는 소질문 2, 그 다음에 결론이야. 그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의 목차라는 것은 그 주요 질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수십 문제를 할 거니까 목차 쓰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목차 안에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보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흔히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굳이 설명하지도 않아야 될 가지치기 이런 걸 자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들이 제일 흔히 하는 말이 좀 불필요한 거 자꾸 확대해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면 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도 부각되지도 안 하고 잘못하면 뭐 이게 완전 산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목차 쓰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서 내가 아까 이제 소통을 강조하는 거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 해석의 소지나 안에 내용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라고. 질문을. 내가 이제 예비나 뭐 예비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삼순환 때는 이제 간혹 질문을 하는데 보통 한 2, 3일 하다가 지쳐서 안 한다고. 학생들이 반응에 시름차르니까.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거지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도 발전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우리 강의 때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발전되는 부분도 있다. 내가 마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집어내는 거야. 뭐 교재를 통해서든 배운 내용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특히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 하나 이걸 들어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런 소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맥락이 뭐고 어떤 내용들이 주 포커스가 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물어볼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사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어째 보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몇 문제잖아. 특히 뭐 최근 한 뭐 행시 문제를 거의 다 커버를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2차 시험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긴다. 해왔던 연장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핵심이 되는 내용, 수험적으로 보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 및 확인을 해본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노력들을 미리 좀 해와야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보면 사실 기출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은 보면 약간 되풀이 되는 경향들이 있긴 하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여기서 가르쳤으니까 그 기출 문제의 어떤 주제가 되풀이 된다 아니냐 이런 거는 내가 훨씬 여러분보다 감이 나을 거라. 쭉 오래 봐왔으니까. 근데 최근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2012년도 나왔던 대표 관료제 문제가 작년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동기부여 이론이 자주 나온다.
기대 이론도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머슬로도 나오고. 근데 그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내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뭐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은 기출풀이라는 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걸 예상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기출 문제라는 게 다 중요한 주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면 다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다 어떤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답안지 작성에 관한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답안지 작성에 원칙이라는 게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일종의 말하는 원베스트 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답답합니다. 교수들한테 다 물어봐도 뭐 세부적인 데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나 넓게 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핵심은 있다.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핵심. 그게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절대는 지문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해서 지문에 맞는 내용을 쓰는 것이 하나고. 그렇죠. 문제 묻는 데에 쓰라. 그건 뭐 수많은 출제 경험한 교수들이 늘 하는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가능하면 좀 우리가 흔히 뭐 교수들이 좀 분석적이고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운 뭐 어떤 강론에서 예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근거를 좀 내세우라. 당연한 어떤 주장이 아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 어떤 에비던스 같은 거를 여러분이 글에서 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례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답안지 구성이야 뭐 묻는 순수대로 목차 만들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지. 근데 어쨌든 이 이제 원칙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제 이건 이제 40문제 이상을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원칙이라는 건 나중에 뭐 또 그런 거 하겠죠. 지문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서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내가 보기 그 이외에 뭐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있긴 있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답안지 작성도 아무래도 첫날이니까 좀 간단하게는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가 뭐 일순한테도 그런 거 이야기해서 내가 자료도 많아주고 막 이랬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할 때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뭐 가장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들은 이거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사실 영양가 있는 이야기라. 예를 들어서 답안지를 이렇게 접근하면 고득점이 나온다. 만약에 그런 원칙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좋다더라는 풍문을 듣고 따라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나는 이제 학생들하고 뭐 소통을 하니까 이메일을 통해서든 뭐 본인이 답답해하면 내가 전화번호 남기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같이 이야기를 하는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있지만 최근에 이제 소위 신림동에서 내가 이제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이메일로도 한 명이 왔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길래 이 유행하는 게 뭐냐? 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학자 이름 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게 몇 개인지는 뭐지 한 몇십 개 정도를 딱 정리를 해놔놓은 거.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걸 적절하게 그 학생 표현을 박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보통 이제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장단점, 뭐 공공조사의 장단점 이런 나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게 뭐 3개, 4개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3개를 써도 되고 4개를 써도 자기 중요한 거를 쓰자라는 의미에서 내가 보통 3개 하고 실제 분량상 3개 이상 쓰기가 힘들어. 여러분이 더 내가 뭐 배운 거를 더 쓰고 싶다 이러면 첫째, 둘째 3개 하고 뒤에다가 한 2줄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다 라고 한마디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놓고 답안지에 아주 삽입하는 식으로 갖다 넣자. 이걸 뭐 6개, 7개를 막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점이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장점을 6개 쓴다. 그러면 하나에 두세 줄 이상은 못 쓴다고. 근데 행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제일 극혐이 뭐냐 하면 암기한 듯이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두세 줄 툭툭툭툭툭 던지놓는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시촌 답안지라고 했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왜 좋지 않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해보라. 내가 어느 학생이 이제 이메일을 왔는데 자기가 행정학 그 전에만 해도 50대 후반은 받았는데 작년에 시험 쳐가지고 행정학이 거의 40대 초반 되면서 행정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루머를 따라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단정은 못 하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학생한테 들은 게 작년인가 이제 내 이거 언급을 하니까 그 뒤에 뭐 학생들 사이에 뭐 예리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뭐 내 나름대로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작년에 이제 내가 학생을 통해서 고시계인가 그 잡지에 있는 이제 그 학생의 글을 봤다. 행정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세 문제인데 이제 아마 1번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큰 문제. 그래서 이제 그 큰 문제를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어떤 뭐 정부가 기능을 강화했을 때 가지는 뭐 장점이 뭐고 여러 가지를 쓰는 거야. 여러 가지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뭐 고시계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필요하면 뭐 내가 그걸 뭐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하든 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학생이 2번, 3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내가 점수를 뭐 하긴 본인 점수가 60대 초반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하면 나는 아무리 많이 줘도 50점도 안 줘.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온 뭐 학자 이름들이 여러 개 들어간다고. 그 논의들은 물음에서 묻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중요하게 써야 될 내용들을 넣고 학자들 이름이나 어떤 이론적 개념만 막 박아놓은 거야. 2줄, 3줄씩으로. 응? 근데 그게 점수가 60대 초반이 나왔다니까 나도 참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교수들이 그런데 뭐 학자들 이름 이런 데 속아가지고 6개, 7개 쫙 나오니까 좋은 답안지를 해갖고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줬을까? 물론 뭐 그 친구가 그게 뭐 완전히 풀센텐스로 다 써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뭐 실제 답안지를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나도 좀 의문이야. 왜 그렇게 점수가 나왔을까? 근데 그 경우에는 어쨌든 뭐 성공을 한 거지. 근데 그게 다른 학생들이 따라가서 그만큼 어찌 보면 위험성이 없느냐? 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자, 뭐 이런 게 있다. 그 지문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받은 문제 있잖아, 그지? 그 문제를 한번 보면 저 뒤에 가서 10페이지야. 그지? 10페이지야. 페이지에 이제 그 35번이 작년 1분 문제라고,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하여간에, 정부가 새로운 역할, 어떤 질병 통제, 그 다음에 경제 부양, 어찌 보면 이제 양쪽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충돌되는 그런 과제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듯이, 그지?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를 보면, 뭐 정부가 이제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 등등등 있고, 그 다음 경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뭐 이런 걸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이렇게 정부의 2가지 역할을 크게 제시를 해놓고, 그 각각의 역할에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이렇게 써놨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통칭해서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그 말은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지?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결과도 있고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 문제 이렇게 써놨다고, 그지?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번에 보면 제시문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우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해놨다. 그지? 이제 내가 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답안지에 보면 인상적인 게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기대 효과, 문제점. 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규칙에 따라서 이제 규칙하면 학자 이름이 누가 나오겠어? 예? 뭐 규칙하면 우리가 관료제 역기능론에서 나오는 멀튼 뭐 그렇잖아, 그지? 그 다음에 구드너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표현을 가져와서 규칙을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기대 효과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 그걸 지급할 때 있어서 규칙이 공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논술인 거야.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이라는 것은 그게 뭐 룰을 잘 정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지급하는 그 문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뭐 2, 3번 문제가 안 맞으니까 알 수 없고 또 뭐 채점이라는 게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왜 60대 초반을 줬는지는 모르겠네. 나는 그런 답안지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몇 개 딱 중요한 리스트 학자들이라 이론 몇십 개 한 정리해놓고 문제가 나오면 적당하다 싶어 그걸 가지고 쓰는 거야. 그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을 쓸 거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틀을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틀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 문제를 치잖아. 큰 문제는 조금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2번, 3번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뒤에 36페이지를 한번 보자. 11페이지. 36번. 그 다음 37번. 네? 이제 36번은 뭐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묻는 거고, 37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공론조사에 관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공론조사 이야기를 쓰면서 뭐 어떤 이야기 가져오고 할 이유가 없잖아. 이상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뭐 우리가 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뭐 대표 관료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굳이 그런 정형화된 자기가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대입을 시킬 수 없는 문제야. 결국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큰 문제에 제한돼. 쉽게 말해서 강론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데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내용이 전혀 이상해져 버린다. 그럼 큰 문제에 겨우 활용될 수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장점을 3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당 한 5줄씩 그 안에 사례 근거도 집어넣고 해서 글로서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6, 7개를 쓰면서 2, 3줄로 쓰는 게 좋으냐 이야기인데 그건 뭐 여러분이 궁금하면 혹시 행정학과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건지. 에? 나는 뭐 그건 자명하다고 봐. 자명하다. 그 다음에 그 6, 7가지라는 것이 그 문제에 관한 장점을 쓴 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자기가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그냥 끼고 맞추는 건 전혀 아닌 거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내가 스스로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학생들한테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답안지에 원베스트 웨이라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할 문제야. 결국은. 왜냐면 나도 뭐 여러분한테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채점자도 다르고 뭐 개인의 또 어떤 성향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냥 행정학을 가르치는 글을 쓰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있다. 그 큰 원칙은 여러분이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순환 때도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땡겨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한 페이지에 그 출제해서 이제 채점한 경험 사실 이런 걸 내가 여러 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채점위원회 조언해가지고 한 페이지 준 거 있잖아요. 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 이게 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지? 그럼 이제 첫 번째 A 모 교수가 위원이 한 말 보죠. 출제 취지에 충실히 논리적 체계적 출제 취지에 충실이라는 게 이건 거고. 그렇죠. 해석에서 뭐하게 쓰는 거고.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 아니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자.
사례를 통한 본인 주장. 뭐 사실 여기가. 답안은 10면 중 9면을 쓰더라도 불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없앨 것. 이 이야기는 사실 앞에 내용하고 어찌 보면 중복적이라. 그 뭐겠어? 출제 취지에 충실히라는 말이 불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없앨 것 같은 내용이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지? 그게 이제 뭐 1, 2, 3이 사실은 뭐 이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2차 응시생 3, 40%의 경우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뭐 그렇겠지 뭐. 벼락치기 해가지고 우연히 1차 걸려서 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행정학 1년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내가 옛날 입시 채점을 했을 때도 보면 3, 40%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답안지를 볼 필요가 없는 답안지가 적어도 한 20, 30%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과락인 거예요. 과락을 몇 점 주느냐 하는 거는 막 거의 100지에 가까우면 거의 막 5점, 10점 주고 그나마 내용이 좀 몇 줄이라도 있고 이러면 한 20점 주고 뭐 마음대로 주는 거지. 어차피 그건 과락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나머지 6, 70% 응시생의 경우 실력이 거의 비슷한 정규부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타 응시생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창의적 구성의 답안 작성. 참, 이 이제 문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이제 핵심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보면 어려운 이야기고. 이 창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창의적인 뭐 내용을 쓴다는 건 특히 학생 수준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지. 교수도 잘 못하는 거야. 교수들이 쓰는 논문이라는 게 뭐겠어? 다 기존에 있던 텍스트나 아티클 논문에 있던 내용을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약간 디벨롭식 새로운 논문이거든. 과거 논문의 시리즈라고 해야 된다. 그게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통계 기법을 달리한다든지 앞에서 검증한 어떤 이론적 가설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박사학위 논문도 대부분 다 그렇다고.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1장 서론하고 2장에 흔히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뭐 리터러치 리뷰가 나온다. 문헌에 대한 어떤 검토. 그 문헌의 검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부 신뢰는 정부 신뢰라는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이렇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쓰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기 논문의 방향은 뭐겠어요?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식으로 내가 논문을 쓰겠다는 거거든. 논문도 다 서로 연계되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진화로 비슷한 거지. 조금씩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교수도 창의적인 거 쓰기 힘들다. 내가 행정학 교수 가운데 정말 글을 창의적으로 쓴 사람은 딱 한 명이야. 은퇴가 했다. 그 한 명이 뭐냐면 미국 저 하와이 대학 그 동서문화센터에 있을 때 루이거스라는 소위 비교 행정 내지는 비교 정치론을 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논문에 보면 아예 인용추가 없어. 참고문헌이 없다는 이야기야. 다 자기 글이야. 그건 독창적인 거지. 그렇지 않고 사회과학에서 독창적이라는 게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독창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너무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게 되면 뭔가 엉뚱해질 소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내가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래서 똑같이 배워도 모든 사람이 그걸 똑같이 암기하고 외워서 문제가 나와서 똑같이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 시험처럼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 요새 문제는 보면 이게 내용을 어떻게 짜야 될지 완전히 자기가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배웠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 자체가. 거기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특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너무 독창성을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하는 오류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유형한 거야. 뭐만 나오면 유형화를 하려고 그럴 거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유형화라는 것도 창의적인 게 아니지. 왜? 대부분 보면 환경, 구조, 개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올드한 거잖아. 그게 무슨 뭐 의미 있는 어떤 독창적인.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학생하고 차별하고 싶어서 유형화를 하는데
그 유형화라는 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져와갖고 내용하고 맞지도 않는 것들을 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만 답안지하고 차별하고 싶다는 거야. 그 차별화가 어찌 보면 참사를 가져오는 거지. 응?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유형화라는 것은 큰 물음에서 내가 답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 신뢰 또는 정부 불신의 원인이 뭐냐, 또는 정부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건 뭐 수십 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비슷한 카테고리까지 묶어가지고 우리가 유형할 수밖에 없다. 안 그렇게 해서 자, 행정부패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많거든. 근데 그걸 쭉 10가지 쓸 수 없으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개인적 측면, 그럴 때 우리가 유형화를 하는 거지. 뭐 주제만 나오면 내가 뭐 유형화, 예를 들어서 공론조사의 장단점이 뭐냐, 장점을 유형화할 수 있겠어? 단순하게 이런 면에서 장점이 다 쓰면 되는 거지. 분량도 뭐 끽 해봐야 뭐 한 페이지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무리한 차별화를 하는 거라 내가 보기 굉장히 비합리적이야. 내용 자체가 영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학생도 있다. 내가 문제에다가 이런 데 대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아래 다시 환경, 뭐 구조, 개인 나눈 거야. 내가 이미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도나 구조를 두고 한 말인데 그걸 그냥 기존에 가져 있던 걸 똑같이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게 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민의 참여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 뭐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뭐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다든지 또는 생각이 좀 다른 것들 있잖아. 뭐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좀 가볍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내용도 이제 이게 5번, 6번이 이제 서로 엮여 있는데, 기존 교과서 및 기출문제 분석집에 제시된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다수다. 가락의 원인이다. 이건 뭐 그냥 교수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문제가 2줄, 3줄 돼가지고 딱 교과서든 어디든 배웠던 거를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이 지적이 타당할 수 있다. 천편일률적인 답.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채점을 할 때도 보면 딱 보면 아 이게 신림동 답안이구나 알 수 있는. 완전히 비슷한 포맷에 비슷한 표현이 들어간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다. 답안지가 몇 개씩. 그걸 막 이런 말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물음 자체가 그렇게 딱 교재에 있는 식으로 묻지를 않는다고. 아까 우리 그걸 봤잖아. 그지? NPM 이후에 정부가 역할이 확대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내용을 쓰는데 교재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갖고 그냥 뺏기듯이 쓸 수 있겠어? 아니지. 여러분 배웠던 걸 총동원해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다 가져와야 될 거야. 그지? 사실상 이거는 별 적절한 건 아니라고. 이때 뭐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은 그냥 흔히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의 나열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 될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 사람들이 고시 전문가는 아니까 이런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천편일률적인 답안 절대 안 나온다고. 내가 처음 여기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있거든. 대부분의 학생이 내 강의를 듣다 보면 답안지가 다 획일화될 게 아니냐. 예?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속으로 웃었다. 그게 무슨 뺏겨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글로서 쓰는데 내가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똑같은 답안지가 줄줄이 나올 거야. 절대 안 그렇다. 내가 작년에는 안 했지만 삼순환 지나면 뭐 한때 이제 공개적으로 할 때는 보통 100몇십 명씩 답안지 상담을 해준다. 1인당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한 몇 주 동안은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지. 일일이 애들 잡고 뭐 야단도 치고 하소연도 하는데. 내가 그걸 수년간 했지만은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쓴 친구들을 거의 본 게 10%도 안 된다. 일단은 내용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뭐 약간의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입법가시 같은 경우인데, 뭐, 간단하게 써놨다. 서론과 결론 작성 간결하게. 이거 뭐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 쉽게 말하자면 배점이 없는 거니까 관련된 내용만 언급을 해주면 된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다. 예? 그 맥락에서. 한 문장이 세 줄이 넘지 않도록. 세 줄이 넘으면 악문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센텐스잖아. 그지? 한 세 줄 정도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런 원칙을, 특히 이제 기자들의 신문에 쓰는 글을 보면 굉장히 단문형태, 두 줄 넘어가는 게 잘 없어. 두 줄 하면서 문장을, 패러그래프를 만든다고. 몇 개의 센텐스로서. 글에서 세 줄이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주어 동사도 안 맞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애매해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두 줄 내지, 맥시멈 세 줄 내에 단문 형태. 그런 것이 두세 개 모여서 그냥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된다라고 봅니다. 패러그래프. 이제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 그 다음 뭐 키워드, 어법, 논리성을 주로 많이 평가한다. 나도 늘 이야기하지만 사설 이런 거 읽는 거 좋다고. 글을 쓰는 패턴, 깔끔하게 쓰는 거. 이거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뭐 2차 시험 직전에 뭐 사설 읽고 있을 수는 없고,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일주일에 주말에 그냥 뭐 인터넷으로 쭉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는 거나 뭐 내용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뭐 출제원 3명, 채점위원 동일하다. 이건 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사전에 합의한다. 이건 내가 했을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했을 때는 뭐 그냥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문제 내면서 대충 문제의 출제 의도 이런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로 쓰지. 근데 요새는 대충 기준을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요새 말하는 쪽에 공정성도 관련이 있을 거고,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전에 그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삼순한테는 한번 주게 됐어. 나중에 뭐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개를 여러분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채점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라. 뭐 쉽게 말하자 이런 거야. 자, 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한 장점. 그러면 중요한 거 한 서너 개 써놓고 나머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적절하게 들어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장점 이런 것들, 단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키워드만 딱 쓰이는 거야. 단어 한두 개로. 그게 단 설명 이런 거 없어. 간단하게 그게 채점 기준이야.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은 뭐겠어? 그 물음에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돼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예시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간에 정책 조정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중요한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요한 거라는 것은 어디에 있겠어? 관련 교재나 논문에 있는 교수들이 쓴 글이 그게 중요하다고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 다 그런 거야. 대부분의 경우가 교과서든 논문에든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다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내용이 없는, 최근의 이슈 이런 건 할 수 없이 내가 정리를 해가 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 전인가 시험 나왔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옛날 정리했던 걸 가지고 뭐 서너 개씩 내가 장단점 써놓은 게 있거든. 이제 뭐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내가 하지만 가능하면 내가 기존에 있는 문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지. 내가 자의적으로 막 만들어갖고 주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여러분한테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똑같다고. 전공에 상관없이. 그래서 학교에서 중시한 포인트들을 주로 가르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막 그거는 막 석박사 과정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 자기 우리 학부 수준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다. 뭐 그렇게 한번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뭐 여러분이 어차피 행정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어쨌든 하여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사항, 아까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교재나 노트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석 및 목차 구성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그 다음에 이 목차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주요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장점을 쓸 거냐, 키워드만 쓰라는 거예요. 그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야. 그지? 그래서 내 생각에 요거 하는데 그냥 합해서 아주 많이 잡으면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여러분이 4시간 하고 이제 그날 수업 마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그날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눈에 글 쓰는 거 자주 보면 자기 거래. 하루에 외워가지고 쓰려는 건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자주 봐서 하여간에 자기가 그 어떤 글을 쓸 때 그게 머릿속에서 연상이 돼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하가 내 생각에 맥시멈 한 4시간, 더 많이 잡으면 5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아무래도 피셋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할 테니까 나머지 뭐 보통 뭐 4-5시간 이상 공부하잖아. 나머지 시간은 그냥 피셋 하던 해라고 좀 하면서 여러분이 이것만 충분히 지켜서 해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지문 해석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라고 서제스를 하는 거는 이제 내 역할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좀 하죠. 일단 뭐 하여간 내가 접해본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나아진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 상승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근데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전해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물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최종 합격자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간의 점수의 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시험을 떨어진 애들 경우에는 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보면 좀 대부분 점수가 50 초반 내지 중반 정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물론 이제 그게 뭐 공부를 몇 년 했냐 이런 데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뭐 어떤 정형화시키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 느낌으로 그래. 그 떨어진 사람은 그런데 합격자는 최종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내한테 뭐 감사의 글을 보내는 친구, 뭐 전화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친구들이 행정학엔 특히 이제 행정학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이 아마도 내한테 연락을 하지. 고맙다고, 그지? 63, 4점에서 내가 들은 거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직접 본인 점수로는 69.33까지. 근데 어느 학생 이야기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은 친구도 있다라고 내고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나는 그 학생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누구 기억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는데, 글쎄 뭐 이런데 뭐 그 친구는 한 70점 이상 받았다 그러는데, 하여간 점수가 60 중반에서 후반까지 점수가 합격생들이 많아.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거의 점수가 거의 15점 차이 난다는 이야기야. 15점. 굉장히 큰 점수지. 근데 하여간 내가 올해 약간 목격을 한 특이한 현상은 생각보다 합격자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꽤 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 자, 올해 문제는 내가 이제 전에 1순환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 문제는 뭐 그냥 평이 내지는 좀 쉬워 보이는다. 특별하게 뭐 내용을 몰라서 고민을 할 그런 주제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정확하게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큰 문제는 그나마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정책 수단 나오고, 뭐, 민간위탁, 뭐, 바우처 등등, 뭐, 비교하고 이런 게 나온다. 민간위탁이야, 뭔가 삼순환 할 때도 시험에 항상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별도 주제로도 하고 했으니까 전혀 문제 없었을 거고, 바우처는 이미 옛날에 10점짜리 나온 적도 있고, 뭐 기본적인 거 다 설명했으니까 그 장단점 쓰고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그 정책 수단 기준, 직접성하고 강제성이라는 두 기준에서 이 세 가지 정책 수단을 비교하는 건데, 이건 학생들이 잘 쓰기 쉽지 않다.
그건 뭐냐면 그 세 가지 정책 수단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성격을. 그 정책 수단의 개념을 써서 자기가 정확하게 썼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쓴 친구도 그렇게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보다. 이 개념도 흔들리는 친구들인데, 썼다 하더라도 세 가지를 가고 엄격하게 비교하는 거는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일을 뭐 사실 몇 번 겪었는데, 내가 옛날 처음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이제 그때만 해도 뭐가 주류였겠어? NPM의 시대였다. 그렇잖아요. 2010년대 초반.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강의할 때 정책 수단 가르칠 때 항상 가르쳤던 게 뭐냐면, 민간이탁하고 바우처를 정책 수단 특징이 몇 가지지? 네 가지잖아. 그지? 강제성, 집정성, 그 다음에 자동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투명성. 네 가지 기준에 이 양쪽 간에 비교를 해놓은 걸 항상 가르쳤다. 왜냐면 그때는 NPM 전성 시대니까, 그때 또 정책 수단이라는 논문들이 여러 편이 나왔을 때니까, 바우처하고 이거 물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보면, 그 살라몬이란, 그 이제 우리 이번 기출에도 살라몬이라는 학자를 언급을 해놨지만, 살라몬이 책에 보면, 물론 민간이탁하고 바우처를 직접 비교해놓은 건 아닌데, 그 정책 수단을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해 놓은 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다. 어쨌든 옛날엔 가르쳤다고. 왜? 그때는 뭐 NPM이 강할 때니까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수단도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그 각각 민간이탁이나 바우처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안 가르쳤다고. 왜? 이제 NPM이 슬슬 멀어져 가고 문제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는데 굳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내가 예비순환 할 때 그냥 정부가 직접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의 기능을 이전했다. 이 양쪽을 놓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란 게 모르는 거구나.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 근데 그건 사실 좀 이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쓰고 나서 내가 개념은 자신 있게 잘 썼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 가지 정책 수단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내가 잘 비교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문제는 비교적 편의하고 학생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주 잘 쓰기는 좀 애매했을 거다 라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작년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기본인 거야. 그럼 작년 같은 대표적인 게 이 정책 수단의 특징, 이제 직접성하고 강제성을 물었거든. 그게 정확하게 무슨 개념이냐?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산문에 보면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 5개 단계가 뭐고 각각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어떤 욕구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이론이 뭘 뜻하는 거지. 그럼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전수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거나 이거에서 벌써 애매하게 접근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해놓는 게 좋은 게,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번 문제는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 보면 한번 보자. 그냥 그 모양만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뭐 예비나 일순환을 하여간에 뭐 들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38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공공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뭐 시청, 구청, 공단 뭐 등등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그지? 그래서 주인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뭐 주인 대리인 이론은 뭐 여러분한테 시험도 많이 치고 또 기출에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고, 공공조직의 운영상의 문제점,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공기업을 할 때 우리가 공기업의 문제점을 우리가 주인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걸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준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공기업이나 공단뿐만 아니고 시청, 구청도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조금 확장된 개념이긴 하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인 대리인 이론을 통해서 이런 정부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룬 거거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접근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앞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누가 조금 더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이지.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은 문제는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이런 이해충돌 회피의 유형. 이건 이제 내가 예비순환 때도 가르쳤고 올해 3순환에서 당연히 했지. 네? 올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지? 우리 LH 사태 때문에, 그지? 그래서 입법고시에도 이게 나왔다고. 이해충돌 문제가.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3순환 할 때 이해충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이해충돌하고 하여간에 두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그랬거든. 네? 근데 입시에서는 그 두 가지 사실 다 나왔다. 두 가지 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이해충돌 개념 설명하는 별 문제가 없고. 이해충돌 회피도 요게 사형정학 책에 보면 그 부패 전공하는 방통대에 있는 교수가 쓴 글이 분명할 거야. 저자가 명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주로 부패 쪽 뭐 이런 그 부분을 커버를 하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적극적, 소극적 회피 유형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삼순한테도 가르쳤다. 분명히 이해충돌 나오면 뭐 물을 끓이가 빤하니까 유형을 한번 알아놔라. 예?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 뭐 배웠던 내용을 잘 소화를 했으면 어느 정도 쓰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음에 39번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사실 어찌 보면 보편적인 문제인데 좀 더 정확하게 누가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 예? 그 다음 뭐 40번도 보면 이제 욕구 단계설 이야기를 가지고 뭐 우리가 민원 담당 친절 공무원 선발 제도라는 게 있대. 나도 이거 지문에서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어. 뭐 별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고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은 벌써 뭐 이전에도 우리가 성과급하고 연계돼서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출해서 이렇게 다시 재현되는, 다시 반복되는 경우지. 그러나 이제 물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이론이 다시 반복되는. 왜냐하면 주인 대리인 이론도 옛날 2010년도에도 나오고 꽤 등장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이론들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 세 문제 가운데 1번은 뭐 우리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지적을 했고, 사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강조했던 사람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 뭐 뜬금없이 지금 와가지고 뭐 MP앱에 그런 어떤 서비스 공급 방식에 정책 수단은 뭐 한 번쯤은 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뭐 이렇게 와서 구체적으로 물을까? 근데 뭐 우리가 삼순을 할 때 하긴 다 해서. 그래서 이 뭐 쓰는데 크게는 뭐 별 문제가 없었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슬루 이야기, 뭐 부름 기대 이론 다 하긴 했지. 근데 동기부르의 이론이 최근에 제법 자주 등장했거든. 2년 전에도 소극 행정 이렇게 나오면서 롤 앤 포터 기대 모형 이야기가 나왔고 뭐 등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이 동기부여 이론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과거에 보면 그렇게 뭐 어떤 동일한 주제가 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 2번, 3번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러나 기초를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해놔야 된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지. 지금 이슈가 어떻게 되는가. 논문에서 강조하는 거. 이런 거 내주면 뭐 이게 뭐 개꿀인데. 예? 그러나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 이거 한번 애들 다 준비해놨을 거야. 근데 입시는 또 그런 눈치 안 봐. 입시는 올해 보면 뭐 쓰레기통 모형 나오고 뭐 중요한 거 막 던져버린다.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실, 우리나라 돌아가는 어떤 행정이나 사회적 이슈하고 연계된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한다고. 옛날에 보면 뭐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소위 뭐 정부 3.0 문제도 내버리고. 근데 행실은 또 좀 안 그래. 어느 정도 거리를 좀 항상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가 좀 있다.
시사적인 게 막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패턴을 보면 뭐 1번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문제. 2, 3번은 뭐 지금 와서 NPM을 묻고 뭐 이게 동기부여율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또 갑자기 나왔을까?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라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알겠지만 우리가 NPM 이후에 특히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회적 가치니 뭐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옛날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단적 가치인 효율성 중심이었다. NPM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민주적 가치 이런 거로 이제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데만 나와. 소통의 문제, 참여의 문제, 다 이런 문제만 최근에 몇 년 나왔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시험에 낼 만한 거리가 좀 적어진 거야. 에? 새로 바뀐 환경의 어떤 그런 가치지향적인 이슈들도 어느 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께 나온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궁금할 거야. 왜 최근에는 인사하고 재무 문제가 안 나올까? 예?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져봤어? 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배울 수는 없잖아, 그지? 인사하고 재무를 꼭 했는데 특히 인사가 사라진 게 어느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느냐 하면 인사조직 직렬이 생긴 이후부터 인사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거의 비슷한 시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 굳이 있었다면 작년에 이제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성 관리 그것만 우리가 인사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작은 소주제로 나왔으니까 본격적인 인사 문제는 아니거든. 그 다음에 재무는 안 중요해서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야. 내 생각에 출제위원회에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재무는 비전공자가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행정학자도 나도 마찬가지지. 뭐 내가 여러분한테 재무행정 설명하지 마.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강의용으로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하도록 준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재무행정을 뭐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교수들은 더 해. 재무행정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뭐 한번 물어봐.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뭡니까? 글쎄, 그 뭐 자율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건가? 뭐 이 정도 대답이 나오겠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재무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재무 전공이 대부분 다 보면 학부 출신 경제학과가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행정 이론이나 이런 거 물어. 몰라. 그건 교수들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재무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가 문제를 내서 그것도 3명이 채점 기준을 만들어 갖고 뭐 하자. 특히 최근에 막 이슈들 같은 거. 통합 재정 평가가 듣고 뭐 예를 들자면. 그게 못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출제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 원인이 많고 인사는 인사 조직 직렬이 생기면서 약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느낌. 그게 내 느낌이야. 그렇다고 준비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굳이 말하자면 이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에서도 가르치고 인사행정 책에도 나와. 그렇잖아. 인사행정에 있어서 사람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그럼 어찌 보면 조직 이론인 동시에 인사 문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일순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건 완전히 100% 신뢰하면 곤란한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 조직론에서 기초에 쭉 나왔던 주제들을 쭉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동기부여 이론. 그 말은 뭐냐? 내년에도 동기부여 이론은 어쨌든 자세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일을 대비해서. 올해 나왔던 뭐 재작년에 나왔다 잠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리더십 이론. 리더십 이론도 거의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정부 어떤 조직 내지는 정부 조직 구조에 관한 이야기야. 칸막이 현상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요 3가지 주제를 제외하고 그래서 뭐 부처 간에 뭐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 이건 다 정부 구조에 관한 이야기거든. 요 3가지 주제를 제외하고는 행시에서 나온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학자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비교적 많은 교수들이
논문을 쓴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몰입이라든지 몇 가지 있다고. 근데 그걸 이제 가르치는데 외연이 확장이 안 돼.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도는 거야. 예? 그럼 뭐 나머지도 알아놓으면 좋긴 좋지. 어차피 뭐 아마 PSM은 한 번에 나올 거야. PSM도 어차피 동기부여 이론의 연속이니까. 예?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이 적어도 리더십, 동기부여, 정부 구조에 관한 이 이야기를 매년 시험 갈 때마다 항상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제 가운데 좀 중요한 주제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것보다는 덜 자세히 그래도 반해야 된다. 몇 개 중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이 일종의 트렌드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실제 그 이상 주제로 가죠. 왜냐하면 조직 이론이라는 것도 깊이 가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딱 거기 멈춰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만장을 대비해서 뭐 조직 몰입도 가르치고 조직 시민 행동도 막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소위 공부하면서 어떤 강약을 조절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간단한 그 하나만 그냥 뭐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가 하자. 이 뭐 어찌 보면 행정학계의 동량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기출의 어떤 동량이기도 한데 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MPM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 색깔이 이제 다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자면 가치지향적인 문제, 어떤 수단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변화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면 뭐 뉴노멀, 4차 산업혁명 뭐 등등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저출산 고령화 뭐 거기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회 양극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가치 뭐 우리 핵심은 어떤 포용성 문제, 또는 뭐 보장성 문제, 일종의 뭐 공동체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는 뭐 공익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계의 논문의 트렌드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이 사실 논문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 삼선함부터 좋은 논문이 있어서 그걸 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학생들한테 일종의 별도의 어떤 세션처럼 내가 가르친다고.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올해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대학 모의고사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반영이 된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일순환 할 때 우리 시험을 쳤나? 뭐 하여간 내가 언급을 했겠지만 뭐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직업 공무원제, 인사행정에 관한 주제다. 뭐 어떻게 묻냐면 뭐 직업 공무원제의 장단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정치와 행정의 견제 및 균형의 관점에서 직업 공무원제의 장단점이 뭐예요?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의 관계. 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우리 모 사무관 그런 예에서 나타나듯이 야 이게 관료라는 것이 정부가 정치 권력이 명령하면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률상. 아니면 이게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뭐 어떤 뭐 저항은 아니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드러운 어떤 저항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있는 공무원, 없는 공무원 이런 논의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한번 영혼 있는 공무원, 없는 공무원은 나오긴 했지만 한 4, 5년 전에 그때 부에 연달아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사실. 근데 최근에 와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이제 그 논의가 그때의 어떤 영혼 없는 공무원을 것을 넘어서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나도 이제 옛날에 주로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늘 내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행정학에서 정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죠. 그 의미가 쓸 때마다 다 개념이 사실 다르다고. 어떤 때는 정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치적 현상이다 그럴 때는 그게 뭔가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관계의 다툼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행정학에서 정치적 할 때는 비합리적인 요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관료들이 인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들어왔다. 비합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사실 그 정치의 의미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책 결정을 의미하고 정책 집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외국의 문헌이든 국내 문헌에서도 뭐 뚜렷한 이야기도 없었고 뭔가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나도 그걸 이제 옛날 뭐 관료제 책도 쓰고 하면서 미안의 숙제로 남겨놨는데 비교적 이제 최근의 논문 가운데 우리가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행정의 정치와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유형을 해갖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삼순한테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논문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쓴 논문들이 꽤 많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행정학계는 크게 보면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우리가 시험 문제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것도 시민 참여, 흔히 말하는 뭐 참여적 거버넌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참여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이제 시민이 뭔가 주체가 돼야 된다. 결정의 주체가. 우리가 뭐 협력적 거버넌스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시민이 그 따리로 참여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정말 우리가 시민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기본이 돼서 뭔가 정책이 이루어지는 보다 아주 적극적인 거지. 뭐 시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대학교 있는 뭐 교수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그러냐. 결국은 이게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고 거버넌스의 문제지 않겠느냐. 이게 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뭐 너무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언급을 하고 마는데 그 의미는 내가 안다고.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의미는 있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거버넌스가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어떤 궁극점이 있느냐.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리 가는 게 뭐 마땅한 거지. 근데 현실에서는 보면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거나 이게 가지는 부작용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 현실에서는 보면. 그럼 결국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요새 나오는 게 다양한 거버넌스가 있고, 그럼 거버넌스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택할 거냐?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작게 조화롭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보다 나은 어떤 거버넌스를, 그래서 우리가 현재 메타 거버넌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고 포함해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학자들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시험 패턴도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뭐 실제로 소통 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고 뭐 다 나왔어요. 공론 조사 뭐 이런 것도 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 아니겠어, 그지? 크게 보면 그지? 기본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 가운데 가장 핵심, 그러니까 모든 문제, 매년마다 새 문제가 나오는데, 새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 최소한 두 문제, 특히 이제 앞에 박스가 나오는 경우, 네? 이 박스에 뭐 설명을 주고 하는 경우, 대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행정 현실, 행정 현실이니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공공조직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구청에서 뭐 문제점, 뭐 공단에서의 문제점, 행정 현실의 문제거든. 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이론과 연계해서 하여간에 어쨌든 뭔가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보통 세 문제 보면 두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나라 지금 행정 현실에서 중요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론조사가 있었죠. 아니지 올해 작년이지. 올해 2020년도 문제에 보면 3번의 공론조사는 중요한 우리가 핫 이슈였으니까 하나 나왔고, 그 다음 1번 문제는 아까 여러분이 봤듯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 기능이 강화되는데 거기에 따른 뭐 장단점 이런 걸 묻는 거죠. 행정현실은 보통 보면 두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 행정현실하고 이걸 이론을 가져와서 그 전에 2019년도에는 뭐 나왔어요? 소극 행정을 관료제의 역기능론 연계해서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기대 이론을 통해 묻고 다 연계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산순한 문제를 내면서 이걸 많이 의식을 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행정 현실하고 관련된 이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부분 묻는 건 그렇지.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할 거냐. 다 주된 물음이라고. 이게 뭐 가장 큰 하나의 어떤 패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답안지 작성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거 이미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뭐 일종의 전반적인 행정학에 대한 리뷰, 여러분이 감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렇게 하게 두째 시간을 진행을 하자. 좀 쉬었다가.